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식과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껴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이미 받고 있는데 혹시 끊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 65세 넘었고 특별한 소득도 없으니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통장에 조금의 돈만 있어도 단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나 오랜 시간 모아둔 적금도 모두 내 재산으로 계산되어 연금이 끊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사례는 해마다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만 받아도 수천만 원이 되는 기초연금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제도와 꼭 알아야 할 실수, 9가지 연금을 끊기지 않고 유지하는 5가지 방법,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4가지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실전 정보들입니다. 이제부터 단 30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기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탈락 통보를 받곤 합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가 늦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정확한 2025년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작년보다 인상되어 한 달 최대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올랐습니다. 금액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1년이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몇 년이 지나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변화는 선정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15만 원이 올라서 탈락했던 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이 있습니다. 작년에 월 소득이 226만 원으로 아쉽게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는데 올해는 기준이 올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의 차이로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일정 부분만 빼주었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112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은 먼저 112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만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으로는 131만 6천 원만 계산됩니다. 즉, 일은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는 매년 바뀌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몇 년치 연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도 탈락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소득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보다 더 까다롭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금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의 연이율 4%를 적용하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월 약이 1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득은 실제로 쓰지 않아도 있는 것으로 계산되며 결국 기준 초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정순 어르신은 집도 없고 일도 하지 않아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었고 이 금액이 기준보다 높게 평가되어 탈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전세여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금, 전세보험, 자동차 등 보이지 않는 재산이 내 연금 수급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안타깝게 탈락한 분들의 공통된 실수 9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도는 숫자 하나 차이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탈락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9가지 실수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통장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대신 잠깐 맡아준 돈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재산 이동으로 인식되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판단되어 감액 사유가 됩니다. 셋째,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너무 싸게 넘기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차액이 증여로 계산되어 세금뿐 아니라 연금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 차량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2025년부터는 차량 가액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판단되어 그 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5천만 원이면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여섯째,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하던 보험을 해약하면서 들어온 돈이 재산으로 잡히면 그 순간 연금이 바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용권이 부모에게 있으면 그것은 부모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여덟째,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세청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홉째, 최근 5년 안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큰 금액을 이동하면 그 기록이 모두 반영됩니다. 이 9가지 중 단 하나만 걸려도 연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실수는 대부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9가지 실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초연금은 단순히 자격 요건만 맞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몇 년치 연금을 날려 버릴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사소한 준비 하나가 내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개인 기준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나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포함 전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월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구 전체로 판단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 전체 소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금융재산을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거래 이력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 돈이 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3억은 소득으로 잡혀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자동차 가액을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일반 자동차로 간주되어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므로 연금 수급에 유리합니다.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각각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되도록 한 대만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준비는 사업자 등록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자녀 명의 자산을 반드시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된 적금이더라도 부모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모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단순한 명의보다 실제 사용 권한을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는 자녀일지라도 내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내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5가지 준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몇 년치 연금 수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실제로 재산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소득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해야 연금 수급에 더 유리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준비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구조를 정리하면 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왜 자꾸 소득으로 잡히는 걸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두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예금을 한 통장에 몰아넣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어르신은 오랜 시간 모아둔 예금 1억 원을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생활비로 쓰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단순한 예금으로 간주되어 2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8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었고 결국 매달 26만 원 이상이 소득으로 잡혀 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을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단순히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는 대신 생활비 통장 2천만 원, 자녀 지원금 통장 3천만 원, 공과금 자동이체 전용 통장 3천만 원 등으로 나누어 구분 관리하면 단순한 저축이 아닌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을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통장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의 입출금 내역과 실제 사용 기록이 함께 있어야만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 통장이라면 실제로 전기세, 수도세 등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내역이 있어야 하며 자녀 지원금 통장은
매달 일정 금액이 자녀에게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금을 분산하고 목적별로 관리하는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해약한 보험이 연금 탈락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예금 분산 전략처럼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단순한 자산의 총액보다 그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특히 오래된 보험을 갑자기 해약하면서 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자 어르신은 15년 넘게 유지해 오던 저축성 보험을 최근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해약하셨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돌아온 해약 환급금은 약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예금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월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축성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돌려받은 환급금이 단순히 자산이 아닌 실제로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일 경우에는 월 환산 소득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연금은 중단되거나 아예 탈락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보험이 어떤 성격의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연금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해약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해당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약 시기를 조절하거나 일부만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하나가 연금 수급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산뿐 아니라 서류 준비 단계에서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치 연금을 잃게 만드는 서류 한 장의 실수,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 하나로도 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례는 보험도 예금도 문제 없었는데 단지 서류 하나 빠졌다는 이유로 몇 년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 당시 제출하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해서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그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입니다. 자녀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자동 이체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 본인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전에 최근 1년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녀와 함께 조정이 가능한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자산 내역서입니다. 오래된 통장이나 CMA 계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적금 통장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모두 조회됩니다. 그런데 신청 시 해당 계좌를 누락해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허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빠뜨리는 일이 잦은데 반드시 모든 계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리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입니다.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이 생기면 오히려 탈락 사유가 되거나 지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입니다. 이 항목은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본인이 신청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서류 하나하나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몇 년치 연금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나는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기다렸다가 몇 년을 날려버렸다는 실제 사례를 통해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자격이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신청하지 않았던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을 그냥 놓친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초연금 외에도 꼭 알아두면 좋은 4가지 추가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기초연금과 병행 수급이 가능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께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집을 팔 필요도 없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집값이 12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명이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시골에 땅은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방치하고 계신 분들께 적합한 제도입니다. 과거 영농 경력이 있고 실제로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땅을 담보로 매달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이상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땅이 자산으로만 간주되어 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농지연금으로 전환하면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도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할 일이 없다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루 2~3시간씩 가벼운 일을 하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매달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준이 완화되어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폭넓게 지원되며 무엇보다 의료급여 일종 자격이 되면 병원비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 4가지 제도는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복지상담 창구를 방문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준 변화, 흔히 하는 실수, 준비 전략, 그리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기초연금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탈락 사유는 조건이 아니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만 했더라면 몇 년 동안 매달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었을 어르신이 단지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고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몇 년치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처음엔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는 선정 기준도 소폭 완화되었고 근로소득 공제, 차량 기준, 농지 자산 평가 방식 등 여러 항목에서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준에서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정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겐 한 달 30만 원이 넘는 안정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